네,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월요 경제 핫 이슈 세계화 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살펴볼까요? 네, 자, 경제 위험 수준 항상 평가할 때마다 많이 나오고 또 활용되는 수치가 바로 부채 관련 통계치입니다. 네, 적절한 빚을 내서 투자하고 뭐 그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 준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뭐 만들어지겠는데요. 네네. 적정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거나 그래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든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게 그렇죠, 예. 되겠죠. 자, 2021년 반환점에 다다른 시점에서 부채에 대한 경고 신호가 여기저기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예.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그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딘데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빠르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경제가 빨리 회복되면 뭐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어느 정도 좀 감내할 수 있는데 그런 속도가 네, 좀 안 맞는다는 거죠. 네, 자, 일단 국가 전체 수준의 부채 수준이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이제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국가 부채가 1985조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2019년 대비해서 240조 정도 더 증가를 한 겁니다. 네, 1년 사이에 거의 뭐 10%가 넘는 부채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지수인 GDP의 103%에 해당하는 아주 큰 수치입니다. 네, 국가 채무 같은 경우는 공무원 또 군인 연금액을 합산해서 이 미래 잠정적인 부채를 합산한 수치를 말하는데요. 네, 2020년의 경우에는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4차례 67조 원의 추경 예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더해지게 되면서 증가폭이 훨씬 더 커졌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공무원과 국민연금 충당 부채가 100조 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되면서 증가폭을 키우게 됐습니다. 경기 충격으로 인한 추경 편성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향후에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코로나 추경 편성보다 공무원 국민연금 부담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앞으로 향후에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국가 채무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말씀도 뭐 맞는 편입니다. 기재부 측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수준이 주요국 대비 양호한 편이지만 빠른 국가 채무 증가 속도라든가 또는 중장기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재정 건전성 꾸준히 높여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는 국가부도 위기를 겪었던 IMF의 경험이 우리에게 재정 건전성 관리에 대한 어떤 엄격한 교훈을 줬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네네. 여전히 뭐 대외 환경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인 만큼 어쨌든 국가 채무 관리에는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예, 예. 국가 채무 수준보다는 가계부채 수준이 정말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예. 한국은행의 1분기 가계 신용 통계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1분기 동기 대비해서 9.5%가 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76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가계부채가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국내 총생산액 GDP의 규모랑 거의 맞먹는 100%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네네네. 이걸 이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좀 보입니다. 네. 세계 다른 나라 평균 가계부채 수준이 GDP 대비해서 63.7%에 불과하고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75.3%에 불과한데 우리는 100%에 육박을 하니까 정말 매우 높은 가계 수준, 부채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뭐 지금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행위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행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맞습니다. 이자율이 낮으니까 당연히 뭐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한 부담도 적겠죠.
자,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도 덜할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건데요. 네네. 게다가 부동산이다, 뭐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자산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폭등을 하고 투기 현상이 몰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어, 부채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이른바 비투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예, 예.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또 제2금융권 에서 받았던 신용이나 담보대출을 모두 포함하고요. 카드사의 미결제까지 포함하는 수치인데요. 이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빚을 내고 사시는 국민들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국민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의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투자를 하는 이런 수치들이 종합적으로 합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네. 어느 한 가지라기보단 복합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마다 처한 다른 상황 때문에 빚을 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런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위험성은 더 커진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뭐 현재 좋았던 상황이 과거에 앞으로 계속 좋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예, 예. 과거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도 신용도가 낮은 분들에게 빚을 계속적으로 많이 허용을 했었는데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서 뇌관이 터졌던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현재 비투를 통해서 자산에 투자를 하였다 치더라도 투자한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또 금리마저 올라버리면 부담이 커지니까 그때는 예. 정말 진짜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사실 부도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태를 부도라고 하는데 이런 아,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향후 몇 년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미국도 올해 7월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으면 금리 인상의 압박이 더 강해지고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상승 압박이 앞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과 무게감이 분명히 좀 더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드리고 또 드리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리시거나 대출을 더 받으시면 안 되는 시기다.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시장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못 올린 이유는 세계 경기 침체 때문에 더 안 좋은 결과 때문에 계속 미뤄왔던 것이지 절대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폭탄 돌리기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더 큰 부채를 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는데요. 바로 네. 가상화폐 시장의 담보금융 문제입니다. 아, 최근에 코인 열풍이 불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활용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가상화폐를 담보로 한 예금과 대출의 금융 서비스가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네. 자, 근데 이런 담보금융에 70조 원의 돈이 물리게 되면서 자칫 금융위기에 내관이 올까 우려하는 시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디파이라고 하는데요. 네. 디파이의 경우에는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 거래를 하고, 또 거래소도 없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향후 금융사고가 터질 경우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커지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2008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시장 과열 양상에서 파생 상품까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가상화폐발 충격이 자칫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지금 요즘에는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예예. 좀 겁이 나네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그리고 가상화폐 담보 금융 문제까지 부채 관련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네.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네, 우리가 부채를 쓰는 것을 지렛대 효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잘못 사용하면 지렛대에 깔려서 몸과 아, 마음을 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현재 경제 전반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꽤 오래 이어져 왔었는데요. 네. 자, 지금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조심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부채를 줄여나가야 할 시기니까 다들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부채를 줄여라. 요 네, 말씀 같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